27,000이 30만 5천을 무너뜨렸다. 하루 만에. 아니, 정확히는 한강을 건너는 그 순간에 이 숫자를 처음 들었을 때 당신이 느낀 것은 아마 의심이었을 겁니다. 말도 안 된다고, 과장이라고. 하지만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면 당신은 알게 될 겁니다. 숫자가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을, 진짜 공포는 30만 명이 어떻게 무너졌느냐가 아니라 왜 무너질 수밖에 없었느냐에 있다는 것을. 살수대첩. 612년. 이 전투는 지금까지도 우리를 매혹시킵니다. 왜일까요? 단순한 영웅담이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이 전투가 우리를 사로잡는 이유는 그것이 전략과 지형과 심리와 보급이 어떻게 인간의 오만을 지식이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교과서이기 때문입니다. 칼날보다 무거운 것들, 식량과 피로와 거리와 오만이 어떻게 제국을 무릎 꿇리는지를 보여주는 잔혹한 증명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일 전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제2차 고구려수 전쟁의 정점입니다. 612년 수나라 양제는 총 동원 규모가 100만에 가까운, 아니 어쩌면 그 이상의 병력을 끌어모아 고구려를 침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100만입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숫자를 의심하고 있을 겁니다. 당연합니다. 수서를 비롯한 사서들이 규모를 과장했을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정확한 숫자가 아닙니다. 핵심은 구조적 파탄입니다. 그 거대한 규모 자체가 어떻게 스스로를 집어삼켰는지, 그것이 진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주인공 3명을 따라갑니다. 수나라 양제 권력의 정점에서 역사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 했던 황제, 고구려 영양왕, 동북의 강국을 이끌며 제국의 압박에 맞선 군주, 그리고 을지문덕 전장을 설계한 전략가. 이 3사람의 선택이 어떻게 한 시대를 뒤흔들었는지 우리는 지금부터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598년의 실패에서 시작해서 양제의 초거대 준비를 거쳐 선봉 30만 5천의 고립과 을지문덕의 유도전, 그리고 살수의 함정에서 벌어진 붕괴까지. 이 모든 과정이 어떻게 수나라라는 제국을 무너뜨렸는지 우리는 하나하나 뜯어볼 것입니다. 그런데 왜 수나라는 고구려를 쳐야 했을까요? 589년 수나라는 중국을 재통일했습니다. 300년 넘게 이어진 분열의 시대가 끝났습니다. 새로운 질서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통일 제국이 그렇듯 수나라는 자신의 정당성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어떻게요? 천하의 질서를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동북쪽에 강력한 독립국이 하나 버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구려. 당시 세계관, 이른바 천하관에서 고구려는 단순한 변방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한반도 북부와 만주 일대를 장악한 군사 강국이었습니다. 국경의 요충지를 통제하고 있었고 교역과 군사적 완충지대로서 막대한 지정학적 가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고구려의 태도였습니다. 영양왕은 수나라의 조공을 바치며 복속하는 관계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대등한 관계를 지향했습니다. 이것이 양제의 자존심을 긁었습니다. 국경에서 소규모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도발이 있었고 탐색전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수나라의 자존심을 자극했습니다. 천하의 중심이라 자처하는 제국의 입장에서 동북의 이 작은 나라가 고개를 숙이지 않는다는 것은 참을 수 없는 모욕이었습니다. 그런데 고구려는 단순히 자존심만 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고구려의 방어 철학은 명확했습니다. 산성 네트워크를 통한 장기 소모전, 정면 결전을 피하고 지형을 활용하며 적을 지치게 만드는 전략. 고구려군의 전투 방식은 기동성, 매복, 지형 활용, 심리전, 그리고 장기지연으로 요약됩니다. 이들은 적과 맞붙어 싸우기보다는 적이 스스로 무너지도록 만드는 데 집중했습니다. 당시 동북아의 주변 세력들, 거란과 말갈과 돌궐, 이들의 외교적 계산까지 더해지면서 전쟁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중국 대 한반도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제국 질서 대 지역 강국의 자존심이라는 훨씬 더 큰 프레임 안에서 벌어진 충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충돌은 598년에 처음 폭발했습니다. 598년 수문제 시기의 첫 번째 침공은 참담한 실패로 끝났습니다. 왜 실패했을까요? 폭우가 쏟아졌고 질병이 퍼졌으며 산성의 저항은 예상보다 완강했고 보급은 붕괴했습니다. 수나라는 고구려를 얕잡아 봤습니다.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병력만 충분하면 된다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고구려는 병력만으로는 무너뜨릴 수 없는 지형 국가였습니다. 산과 강과 요새가 하나의 방어 시스템을 이루고 있었고 그 안에서 고구려군은 마치 물고기처럼 움직였습니다. 이 실패는 수나라의 교훈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그 교훈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양제는 달랐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실패를 보고 깨달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깨달았다고 믿었습니다. 문제는 규모가 부족했던 거라고, 준비가 부족했던 거라고. 그래서 그는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모든 것을 쏟아붓겠다고. 양제의 성격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사람은 권위를 증명해야 했습니다. 제국의 위신을 세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역사적 업적을 남겨야 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군대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쟁 인프라 자체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대운하를 건설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토목공사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군사적 동맥이었습니다. 보급로였고 병력 이동의 대동맥이었습니다. 양제는 전쟁을 위해 국가를 재설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612년 그는 준비를 마쳤습니다. 동원 규모는 사서 기록상 100만이 넘는 전투병, 그리고 수백만의 지원 인력. 이 숫자가 정확한지 아닌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이것이 전례 없는 국가 총동원이었다는 점입니다. 상상해보세요. 40일 동안 행군 대열이 계속 출발했다고 합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행렬, 하늘을 뒤덮는 깃발, 땅을 흔드는 발소리. 이것은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쇼였습니다. 정치적 쇼, 그리고 동시에 위험한 도박이었습니다. 이 순간부터 수나라는 전쟁을 하는 국가가 아니라 전쟁을 위한 국가로 변해갔습니다. 모든 것이 이 침공을 위해 동원되었습니다. 세금이 올랐고 징집이 시작되었고 백성들은 신음했습니다. 하지만 양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확신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를 거라고. 이번에는 성공할 거라고. 그렇다면 수나라의 작전 구도는 무엇이었을까요? 기본 계획은 이랬습니다. 주력군은 요동 등 국경의 산성들을 압박하고 고정시킵니다. 그 사이 선봉 30만 5천이 우회해서 평양으로 직행합니다. 수도를 치면 끝입니다. 왕이 항복하면 전쟁은 끝납니다. 문서상으로 이것은 합리적으로 보였습니다. 적의 주력을 묶어두고 핵심을 찌르는 것. 고전적이지만 효과적인 전략. 하지만 여기에는 치명적인 구조적 약점이 있었습니다. 양제의 과도한 지휘 통제. 이것이 모든 것을 망쳤습니다. 양제는 현장 지휘관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큰 전과는 황제의 승인 없이는 진행하지 말라. 들리십니까? 전쟁터에서 적이 눈앞에 있는데 황제의 승인을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상상이 가십니까? 요동성에서 항복 조짐이 보였습니다. 성문이 열릴 듯 했습니다. 하지만 현장 지휘관은 공격할 수 없었습니다. 승인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사이 고구려는 숨을 고르고 방어를 강화하고 원군을 불렀습니다. 기회가 사라졌습니다. 이 비효율은 주력군을 묶었습니다. 요동의 산성들 앞에서 수나라 주력은 발이 묶였습니다. 공격도 후퇴도 못한 채 그저 대치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선봉군에게 엄청난 압박을 주었습니다. 주력이 산성을 돌파하지 못하면 선봉은 고립됩니다. 선봉은 홀로 평양으로 가야 합니다. 증언도 없이 보급도 불확실한 채로. 거대한 군대일수록 유연성이 떨어진다는 원리를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나라의 강점은 규모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규모가 곧 약점이 되었습니다. 이제 선봉군 이야기로 들어가 봅시다. 30만 5천, 이 숫자 자체도 어마어마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의 임무였습니다. 평양 직행. 빠르게 움직여서 고구려의 심장부를 찌르는 것. 선봉군의 지휘부는 수위 최고 장군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원수급 지휘관들, 우중문 같은 장수들이 이끌었습니다. 이들은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30만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를 간과했습니다. 보급입니다. 원정군은 개인 휴대 보급에 과도하게 의존했습니다. 각 병사가 식량을 직접 짊어지고 가는 구조였습니다. 왜 이런 시스템을 썼을까요? 대규모 보급 수송대를 운용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지형이 험했고 거리가 멀었으며 적의 방해가 예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병사들이 직접 식량을 들고 가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계획서 위의 숫자일 뿐이었습니다. 현실은 달랐습니다. 지형, 거리, 기후. 이 세 가지가 계획을 무너뜨렸습니다.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비를 맞고 더위에 시달리면서 병사들은 지쳐갔습니다. 그리고 짐이 무거웠습니다. 너무 무거웠습니다. 처음에는 무거운 장비를 버렸습니다. 필요 없다고 생각한 도구들을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무기의 일부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식량까지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식량을요. 왜요? 너무 무거워서요. 지금 당장 살아남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요. 10일 후의 식량보다 오늘 더 가볍게 움직이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요. 이것은 단순한 피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전투력의 붕괴였습니다. 사기의 붕괴였습니다. 지휘체계의 붕괴였습니다. 병사들은 굶주리기 시작했습니다. 굶주린 병사는 싸울 수 없습니다. 생각할 수 없습니다. 명령을 따를 수 없습니다. 그저 다음 끼니만 생각합니다. 선봉군에게는 생명줄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해상 보급입니다. 수나라는 해군을 동원해서 보급선을 평양 쪽으로 보냈습니다. 이것이 성공하면 선봉군은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구려는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고구려는 해상 보급망을 공격했습니다. 하천에 요충지를 장악했습니다. 보급선을 격파했습니다. 선봉군의 생명줄이 끊어졌습니다. 이제 30만 5천은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하루에 한 사람이 필요로 하는 곡물은 대략 3에서 5파운드입니다. 30만 명이면요. 하루에 필요한 식량이 몇 톤인지 계산해 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매일 공급해야 합니다. 공급이 끊어지면요. 하루 이틀은 버팁니다. 사흘째부터 전투력이 떨어집니다. 일주일이 지나면 기아 상태입니다. 2주가 지나면 사람들이 죽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산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하급수입니다. 굶주림은 퍼져나갑니다. 공포가 퍼져나갑니다. 절망이 퍼져나갑니다. 결과적으로 선봉군은 도박에 내몰렸습니다. 평양을 함락시켜서 거기서 식량을 탈취하는 것. 이것만이 유일한 생존 방법이었습니다. 퇴각하기에는 너무 멀리 왔습니다. 주력군의 지원은 오지 않습니다. 앞으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평양을 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굶어 죽거나. 그런데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을지문덕의 설계 안에 있었다는 것을. 을지문덕. 이 사람은 단순한 장군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전장 전체를 디자인한 전략가였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30만과 정면으로 싸우면 이길 수 없다는 것을, 하지만 30만을 무너뜨릴 수는 있다는 것을. 어떻게요? 싸우지 않고요. 아니, 정확히는 싸우는 척하면서 진짜 싸움은 피하는 겁니다. 을지문덕은 의도된 후퇴를 반복했습니다. 소규모 교전을 벌이고 후퇴했습니다. 또 교전을 벌이고 또 후퇴했습니다. 왜요? 전승에 따르면 그는 7번 싸워서 7번 졌습니다. 아니, 진척했습니다. 이것은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미끼였습니다. 수군을 더 깊이 끌어들이는 미끼였습니다. 더 멀리, 더 깊이 평양 가까이까지. 왜요? 거리가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멀리 가면 갈수록 보급선은 늘어납니다. 피로는 누적됩니다. 사기는 떨어집니다. 을지문덕은 수군이 쓰러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아니, 기다린 게 아닙니다. 수군이 쓰러지도록 유도했습니다. 평양 인근에 도달했을 때 수군의 상태를 상상해 보세요. 탈진, 탈수, 질병, 굶주림, 사기 저하. 지휘관들에 대한 의심, 병사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왜 우리가 여기 있는 거지? 왜 우리는 계속 이기는데 전쟁은 끝나지 않는 거지? 고구려군은 계속 도망가기만 하는데 왜 우리는 점점 더 힘들어지는 거지? 이것이 심리전입니다. 을지문덕은 수군의 마음을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시를 보냈습니다. 아니, 어떤 기록에는 문서를 보냈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칭송처럼 보였습니다. 당신들은 위대합니다. 당신들의 무용은 천하에 떨쳤습니다. 이쯤에서 만족하고 돌아가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표면적으로는 존중입니다. 하지만 속뜻은 명확했습니다. 너희 질 것 뻔하니까 지금 도망가라. 그런데 놀라운 것은 수의 지휘부가 이것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왜요? 그들은 절실했습니다. 체면 있는 퇴각 명분이 필요했습니다. 우리가 진 게 아니라 저기 항복했으니까 우리가 돌아가는 거다라고 말할 명분이요. 을지문덕의 이 가짜 항복은 당시 수지휘부에게는 구원의 밧줄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붙잡았습니다. 퇴각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을지문덕은 수군을 쓰러뜨리지 않았습니다. 수군이 스스로 쓰러질 환경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학살이 시작될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살수. 오늘날 청청항으로 비정되는 이 강은 평양 인근의 마지막 관문이자 귀로의 목이었습니다. 지형을 이해해야 합니다. 대규모 군대는 강 앞에서 한 덩어리로 있을 때 강합니다. 하지만 강을 건너는 순간 그들은 길게 찢어집니다. 도하는 시간이 걸립니다. 30만이 한꺼번에 건널 수 없습니다. 순서대로 건너야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들은 가장 약해집니다. 수군은 퇴각하면서 방진 같은 방어적 편제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탈진 상태에서 방진은 무의미합니다. 배고픈 병사들이 어떻게 대열을 유지합니까? 지친 병사들이 어떻게 서로를 지킵니까? 그들은 그저 살아남고 싶었습니다. 집에 가고 싶었습니다. 강을 건너면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강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강도하는 대규모 병력에게 자연적인 분절과 혼란을 일으킵니다. 앞쪽은 이미 건넜습니다.
뒤쪽은 아직 건너지 못했습니다. 중간은 강 한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이 을지문덕이 기다린 순간이었습니다. 절반이 건넜을 때. 정확히 그 타이밍에 공격했습니다. 후방과 전방을 완전히 분리시켰습니다. 고구려군의 공격은 조합이었습니다. 원거리 사격으로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기동 타격으로 측면을 찔렀습니다. 후방을 압박해서 강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사람들은 물에 빠졌습니다. 익사했습니다. 짓밟혔습니다. 공포에 질린 병사들은 명령을 듣지 못했습니다. 아니, 명령을 내릴 지휘관이 없었습니다. 왜요? 지휘관들이 먼저 죽었기 때문입니다. 지휘관급 피해는 붕괴를 가속시킵니다. 장군이 죽으면 부대는 머리를 잃습니다. 머리를 잃은 몸은 경련할 뿐입니다. 수군은 더 이상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도망치는 사람들의 무리였습니다.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사람들의 무리였습니다. 여기서 유명한 설화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댐으로 물을 터뜨렸다는 이야기. 고구려가 강상류에 댐을 만들어서 수군이 절반 건넜을 때 물을 터뜨려 익사시켰다는 이야기. 극적입니다. 인상적입니다. 하지만 사료 근거는 약합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핵심은 인공수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강 자체를 병력 파쇄 장치로 만든 작전입니다. 타이밍과 지형과 심리를 완벽하게 조합해서 강을 학살의 무대로 바꾼 것입니다. 이 순간 숫자는 힘이 아니라 짐이 되었습니다. 30만이라는 숫자가 오히려 그들을 죽였습니다. 서로를 밀치고 서로를 짓밟고 서로에게 걸려 넘어지면서 그들은 무너졌습니다. 살수의 물은 붉게 물들었습니다. 전투가 끝났습니다. 선봉군은 사실상 소멸했습니다. 생존 귀환자는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불구 %에 가까운 손실이었다고 합니다. 이 숫자가 과장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정확한 비율이 아니라 전략적 파괴의 규모입니다. 30만 5천이 출발했는데 돌아온 사람은 몇 천에 불과했습니다. 이것은 패배가 아닙니다. 이것은 괴멸입니다. 주력군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국경의 산성 앞에서 발이 묶여 있었습니다. 선봉군의 비명을 들었을 겁니다. 아니, 듣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멀었으니까요. 그들은 구원하러 갈 수 없었습니다. 양제의 명령체계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주력군도 철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채 622년의 실패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작이었습니다. 양제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613년에 다시 쳤습니다. 614년에 또 쳤습니다. 하지만 매번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매번 실패할 때마다 수나라는 조금씩 무너졌습니다.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백성들은 징집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재정은 파탄났습니다. 살수대첩은 단순한 군사적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쇠약의 점화장치였습니다. 678년 수나라는 멸망했습니다. 당나라가 들어섰습니다. 이 정권 교체의 근본 원인을 따라가 보면 고구려와의 전쟁으로 귀결됩니다. 전쟁 피로가 사회 전반을 흔들었습니다. 농민들은 밭을 버렸습니다. 상인들은 교역을 멈췄습니다. 관리들은 도망쳤습니다. 제국은 안에서부터 썩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썩음의 시작점에 살수가 있었습니다. 고구려 입장에서 이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단순한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강력한 억지력의 확보였습니다. 이것은 체제 자신감의 증명이었습니다. 우리는 제국과 맞설 수 있다.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다. 이 메시지가 동북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고구려는 이후 수십 년을 더 버텼습니다. 당나라와도 싸웠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버텼습니다. 이 전쟁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규모는 전략을 대체하지 못합니다. 30만이 2만 7천에게 졌습니다. 왜요? 숫자가 아니라 전략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둘째, 보급은 전투의 절반 이상입니다. 아니, 어쩌면 전부입니다. 굶주린 군대는 싸울 수 없습니다. 셋째, 지형과 시간은 무기입니다. 을지문덕은 칼을 휘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산과 강과 거리를 휘둘렀습니다. 넷째, 중앙 집권적 경직성은 전장에서 치명적입니다. 양제의 통제는 수군의 발목을 묶었습니다. 살수는 강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거울이었습니다. 제국의 오만이 비친 거울이었습니다. 양제는 그 거울을 보고도 자신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승리만 보았습니다. 영광만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오만이 그를 무너뜨렸습니다. 30만 5천을 무너뜨렸습니다. 수나라를 무너뜨렸습니다. 2만 7천이 30만 5천을 무너뜨렸습니다. 하루 만에. 이 이야기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힘은 숫자가 아니라고, 힘은 전략이고, 인내이고, 지형이고, 타이밍이라고, 그리고 무엇보다 오만은 가장 위험한 적이라고.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 버튼을 눌러서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만나보세요.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신작을 일반 공개보다 먼저 보실 수 있고 저희 채널을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살수대첩에 대해, 을지문덕에 대해, 혹은 전쟁과 전략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을지문덕이라는 인물에 대해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를 연궁으로 기억합니다.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하지만 영웅서사 너머에 있는 전략가의 냉철함을 이해해야 합니다. 을지문덕이 직면한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30만의 적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고구려의 전체 병력을 동원해도 이 숫자를 맞추기 어렵습니다. 정면 결전을 하면 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손자병법에 나오는 말입니다. 100번 싸워 100번 이기는 것이 최선이 아니다. 싸우지 않고 적을 굴복시키는 것이 최선이다. 을지문덕은 이것을 완벽하게 실행했습니다. 그는 수군과 싸운 것이 아니라 수군이 가진 약점과 싸웠습니다. 그 약점은 무엇이었을까요? 거리였습니다. 보급이었습니다. 오만이었습니다. 조급함이었습니다. 을지문덕은 이 약점들을 하나하나 건드렸습니다. 마치 의사가 환자의 병든 부위를 정확히 찌르듯이. 그의 후퇴 전략을 다시 봅시다. 7번 싸워 7번 물러났다는 기록. 이것은 무작위가 아니었습니다. 각각의 교전은 계산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교전에서 그는 수군의 전투력을 측정했습니다. 얼마나 빠른가, 얼마나 조직적인가, 지휘관들은 얼마나 유능한가. 두 번째 교전에서는 그들의 보급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병사들이 얼마나 지쳐 있는가, 식량은 충분한가. 세 번째, 네 번째 교전에서는 그들의 심리 상태를 테스트했습니다. 얼마나 조급한가, 얼마나 자신만만한가, 언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는가. 매 교전마다 을지문덕은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다음 움직임을 결정했습니다. 이것은 직관이 아니라 과학이었습니다. 전쟁의 과학, 인간 심리의 과학. 그는 수군 지휘부가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들은 빠른 승리를 원했습니다. 결정적인 전투를 원했습니다. 황제에게 보고할 화려한 전과를 원했습니다. 을지문덕은 그것을 주는 척했습니다. 매번 조금씩. 충분히 희망을 주되 결코 만족시키지 않을 만큼만. 이것이 얼마나 잔인한 심리전인지 이해하십니까? 수군 병사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매일 싸웁니다. 매일 이깁니다. 고구려군은 도망갑니다. 승리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전쟁은 끝나지 않습니다. 평양은 여전히 멀리 있습니다. 식량은 줄어듭니다. 동료들은 쓰러집니다. 그리고 당신은 묻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기고 있는 건가? 이 의심이 퍼지기 시작하면 군대는 이미 반쯤 무너진 것입니다. 을지문덕의 시를 다시 봅시다. 그 유명한 시. 신책묘산 지으여 지공지덕 미의료로 시작하는 그 시. 해석하면 신묘한 계책은 하늘에 닿고 지혜와 공덕은 헤아릴 수 없다는 뜻입니다. 겉으로는 칭찬입니다. 하지만 뒤에 이어지는 구절들을 보면 메시지가 명확해집니다. 이미 충분히 이루었으니 만족하라. 더 이상 나아가지 마라. 이것은 경고였습니다. 위협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유혹이었습니다. 수지휘부는 이 시를 받고 회의를 열었을 겁니다. 논쟁이 벌어졌을 겁니다. 어떤 장수는 말했을 겁니다. 이것은 함정입니다. 그들이 약해서 이러는 겁니다. 지금 밀어붙여야 합니다. 하지만 다른 장수는 반대했을 겁니다. 우리 병사들을 보십시오. 반쯤 죽어 있습니다. 보급은 바닥났습니다. 평양을 친다 해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적들이 항복 의사를 보이는데 이것을 명분으로 삼아 체면 있게 물러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결국 후자가 이겼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미 끝났다는 것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퇴각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을지문덕의 덫이 완성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퇴각하는 군대는 전진하는 군대보다 훨씬 더 약하기 때문입니다. 전진할 때는 희망이 있습니다. 목표가 있습니다. 하지만 퇴각할 때는 오직 공포만 있습니다. 살아서 돌아갈 수 있을까 하는 공포, 살수로 돌아갑시다. 그 강은 왜 그렇게 치명적이었을까요? 물리적 조건을 살펴봐야 합니다. 청청강이라고 추정되는 이 강은 폭이 상당합니다. 여름철 우기에는 수위가 높아집니다. 유속도 빠릅니다. 30만 명이 이 강을 건너려면 최소 몇 시간, 어쩌면 하루 이상이 걸립니다. 도하 지점도 제한적입니다. 아무 데서나 건널 수 없습니다. 얕은 곳, 강바닥이 단단한 곳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 지점은 많지 않습니다. 을지문덕은 이 모든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도하 지점을 예측했습니다. 그곳에 병력을 매복시켰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수군이 오기를, 수군이 안심하기를, 수군이 절반쯤 건너기를, 타이밍이 모든 것이었습니다. 너무 일찍 공격하면 수군은 강을 건너지 않고 방어 태세를 갖춥니다. 너무 늦게 공격하면 모두 건너버립니다. 정확히 절반이 건넜을 때 그때가 최적의 순간입니다. 왜 절반일까요? 군대의 역학을 이해해야 합니다. 강 이쪽에 15만, 저쪽에 15만이 있습니다. 이쪽은 저쪽을 도울 수 없습니다. 저쪽은 이쪽을 도울 수 없습니다. 강이 그들을 갈라놓았습니다. 이것은 30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15만 2개입니다. 아니 실제로는 그것보다 훨씬 작습니다. 왜냐하면 15만도 한 덩어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도하하는 과정에서 흩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강 한가운데 있는 사람들, 막 건너기 시작한 사람들, 아직 순서를 기다리는 사람들, 모두 분절되어 있습니다. 고구려군의 공격은 동시다발적이었습니다. 강 양쪽에서, 측면에서, 후방에서 화살이 쏟아졌습니다. 돌이 날아왔습니다. 기병이 돌격했습니다. 수군은 대응할 수 없었습니다. 대열이 없었으니까요. 지휘체계가 무너졌으니까요. 각자 도생이 시작되었습니다. 무기를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갑옷을 벗어던지고 물에 뛰어들었습니다. 익사하는 사람들, 짓밟히는 사람들, 칼에 맞는 사람들, 비명과 피와 혼돈.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수군의 지휘관들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들은 아마도 부대의 중간이나 후방에 있었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지휘관은 전방에서 돌격하지 않습니다. 특히 퇴각 중에는요. 그들은 부대를 통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고구려군의 공격이 시작되었을 때 전방은 이미 건넜거나 건너는 중이었습니다. 지휘관들이 있는 중후방은 아직 강에 도달하지도 못했습니다. 전방 병사들은 명령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지휘관이 너무 멀리 있었으니까요. 그들은 스스로 판단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훈련받지 않은 병사가 전장에서 스스로 판단하면 어떻게 될까요? 패닉입니다. 도주입니다. 후방의 지휘관들은 명령을 내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명령이 전방까지 전달될 방법이 없었습니다. 전령이 달려갈 수도 없었습니다. 길이 인파로 막혀 있었으니까요. 이것이 붕괴의 메커니즘입니다. 그리고 고구려군은 영리했습니다. 그들은 지휘관들을 집중적으로 노렸습니다. 어떻게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갑옷이 달랐습니다. 깃발이 달랐습니다. 주변에 호위병이 있었습니다. 고구려 궁수들은 이들을 우선 목표로 삼았습니다. 장수 하나가 쓰러지면 그 부대 전체가 흔들립니다. 장수 둘이 쓰러지면 인근 부대들도 동요합니다. 장수 셋, 넷, 다섯이 쓰러지면 전체 군대가 무너집니다. 머리를 잃은 뱀처럼 그들은 경련할 뿐입니다. 살수의 물이 붉게 물들었다는 표현은 과장이 아닐 겁니다. 수만 명이 그 강에서 죽었습니다. 익사한 사람, 칼에 맞은 사람, 화살에 맞은 사람, 짓밟힌 사람. 시체가 강을 메웠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강물이 시체 때문에 막혔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럴 만한 규모의 학살이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도망쳤습니다. 무기도 버리고 갑옷도 벗고 식량도 다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오직 목숨만 부지하려고 그들은 온 길을 되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이미 황폐해져 있었습니다. 올 때 먹을 것을 다 먹어치웠으니까요. 마을은 비어 있었고 창고는 텅 비어 있었고 들판은 황폐했습니다. 굶주리며 도망치는 패잔병. 그들 중 얼마나 살아서 고향에 돌아갔을까요? 전승에 따르면 30만 5천 중에서 2,700명만 살아 돌아왔다고 합니다. 1%도 안 되는 생존율입니다. 이 숫자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마 좀 더 많았을 수도 있습니다. 5,000명? 1만 명?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전투부대로서의 기능은 완전히 상실되었다는 점입니다. 살아남은 사람들도 더 이상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생존자들이었습니다. 이 소식이 양제에게 전해졌을 때 그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분노였을까요? 충격이었을까요? 부정이었을까요? 기록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양제는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국가의 자원을, 자신의 권위를, 역사적 유산을, 그리고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재앙이었습니다. 주력군도 철수해야 했습니다. 선봉이 괴멸되었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요동의 산성들은 여전히 버티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막대한 비용만 들이고 수십만의 목숨만 잃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수나라의 종말의 시작이었습니다. 63년, 양제는 다시 고구려를 쳤습니다. 실패했습니다. 614년 또 쳤습니다. 또 실패했습니다.
매번 실패할 때마다 상처는 깊어졌습니다. 재정은 바닥났습니다. 징집을 해도 사람들이 오지 않았습니다. 도망쳤습니다. 산으로 도망가고 반란군에 가담하고 심지어 자해를 해서 징집을 피했습니다. 제국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반란이 곳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반란이었습니다. 지역 도적대, 불만에 찬 농민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규모가 커졌습니다. 조직화되었습니다. 군벌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들은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황제를 자처했습니다. 수나라는 쪼개지기 시작했습니다. 68년 양제는 살해당했습니다. 자신의 신하에게. 수나라는 멸망했습니다. 당나라가 등장했습니다. 역사가들은 수나라 멸망의 원인을 여러 가지로 듭니다. 대우나 건설의 과도한 부담, 사치스러운 궁정, 폭정 모두 맞습니다. 하지만 결정타는 고구려 원정이었습니다. 특히 살수 대첩이었습니다. 이 한 번의 패배가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고구려는 어땠을까요? 그들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전쟁은 양측을 모두 소진시킵니다. 하지만 고구려는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는 엄청난 의미를 가졌습니다. 이것은 증명이었습니다. 우리가 제국과 맞설 수 있다는 증명, 우리의 체제가 작동한다는 증명, 우리의 전략이 유효하다는 증명, 이 자신감은 다음 세대로 이어졌습니다. 당나라가 들어선 후 다시 침공이 있었습니다. 당태종이 쳤습니다. 고구려는 또 막아냈습니다. 안시성에서 또 다른 영웅적인 방어가 벌어졌습니다. 수십 년을 더 버텼습니다. 결국에는 무너졌지만 그것은 한참 후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저항의 DNA는 후대에 전해졌습니다. 살수대첩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교훈이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이것입니다. 오만은 파멸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것. 양제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병력도 자원도 권력도. 하지만 그는 하나가 부족했습니다. 겸손. 그는 적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지형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현실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망했습니다. 반대로 을지문덕은 모든 것을 존중했습니다. 적의 힘을 존중했습니다. 그래서 정면 대결을 피했습니다. 지형을 존중했습니다. 그래서 지형을 무기로 만들었습니다. 시간을 존중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편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이것이 진짜 힘입니다. 우리 시대에도 이 교훈은 유효합니다. 규모만 키운다고 이기는 게 아닙니다. 돈을 많이 쓴다고 이기는 게 아닙니다. 전략이 있어야 합니다. 유연함이 있어야 합니다. 현실을 직시하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기업도 국가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수는 여전히 흐릅니다. 청청강이든 다른 강이든 그 물은 여전히 흐릅니다. 하지만 1400년 전 그곳에서 벌어진 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역사책에 기록되어 사람들의 기억 속에 살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을 겁니다. 교만하지 말라고, 현실을 직시하라고, 그리고 때로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가장 위대한 승리라고, 보급의 중요성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해야겠습니다. 현대인들은 전쟁을 생각할 때 보통 전투 장면을 떠올립니다. 칼이 부딪히고 화살이 날아가고 병사들이 돌격하는 장면. 하지만 전쟁의 진짜 모습은 그것이 아닙니다. 전쟁의 90%는 지루함입니다. 행군하고 기다리고 식량을 나르고 야영지를 세우고 무기를 수리하는 일상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루한 일상이 승패를 가릅니다. 나폴레옹이 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군대는 위장으로 행군한다. 배고픈 군대는 싸울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고대에도 마찬가지였고 중세에도 마찬가지였고 근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마 미래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인간은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먹지 못하면 죽습니다. 단순하지만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수나라 선봉군 30만 5천을 다시 생각해 봅시다. 하루에 한 사람당 3파운드의 곡물이 필요하다고 가정합시다. 30만 5천 명이면 하루에 91만 5천 파운드, 약 425톤의 곡물이 필요합니다. 일주일이면 2,900톤입니다. 한 달이면 1만 2천 톤이 넘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운반합니까? 수레로 운반한다면 수레가 몇 대 필요할까요? 수천 대입니다. 그 수레를 끌 소나 말은 몇 마리 필요할까요? 수만 마리입니다. 그 동물들이 먹을 사료는요? 다시 수백 톤이 추가됩니다. 보급선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문제는 악화됩니다. 출발지에서 100km 떨어진 곳에 보급하는 것과 500km 떨어진 곳에 보급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거리가 5배 늘어나면 필요한 자원은 5배 이상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운반하는 사람들도 먹어야 하고 동물들도 먹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운반하는 식량의 대부분이 운반하는 사람들 자신에게 소비됩니다. 목적지까지 도착하는 식량은 얼마 남지 않습니다. 이것이 수나라가 직면한 악몽이었습니다. 그들은 출발할 때는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계획서 위의 숫자는 맞아떨어졌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계획서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길은 더 험했고 날씨는 더 나빴고 적의 방해는 더 심했습니다. 보급선은 끊어졌고 병사들은 굶주렸고 전투력은 녹아내렸습니다. 을지문덕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보급선을 끊는 데 집중했습니다. 직접적인 공격도 있었지만 더 효과적인 것은 간접적인 방해였습니다. 길을 끊고 다리를 부수고 우물을 메우고 식량을 숨기는 것. 초토화 전략입니다. 수군이 지나갈 지역의 모든 자원을 제거하는 것. 그들이 현지 조달할 수 없게 만드는 것. 이것이 얼마나 잔인한 전략인지 아십니까? 그 지역 주민들도 고통받습니다. 자신들의 식량을 버려야 하고 집을 버려야 하고 피난을 가야 합니다. 하지만 전쟁에서는 그런 희생이 필요합니다. 을지문덕은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은 심리적 피로입니다. 육체적 피로만 문제가 아닙니다. 정신적 피로도 치명적입니다. 수군 병사들은 매일 긴장 상태에 있었습니다. 언제 공격당할지 모릅니다. 밤에 잠을 잘 때도 한쪽 눈을 뜨고 있어야 합니다. 매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긴장이 며칠, 몇 주, 몇 달 계속되면 사람은 무너집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전투 스트레스 반응이라고 부릅니다. 장기간의 스트레스 노출이 사람의 판단력을, 반응 속도를, 의지를 무너뜨립니다. 고대에는 이런 용어가 없었지만 현상은 똑같았습니다. 을지문덕은 이것을 이용했습니다. 그는 수군을 계속 긴장시켰습니다. 쉬게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밤에 소규모 기습을 감행했습니다. 낮에는 원거리에서 괴롭혔습니다. 실제 피해는 크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심리적 효과는 엄청났습니다. 수군 지휘관들도 이것을 알았을 겁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계속 가야 했습니다. 양제의 명령이 있었으니까요. 주력군의 기대가 있었으니까요. 자신들의 명예가 걸려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계속 전진했습니다. 병사들이 쓰러져도 보급이 바닥나도 계속 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무덤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살수에서 벌어진 학살은 전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도살이었습니다. 이미 반쯤 죽은 군대를 마무리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을지문덕은 그들을 죽인 게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을지문덕은 단지 마지막 한 방을 가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한 방이 30만 5천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이것이 전쟁의 진실입니다. 화려하지 않습니다. 영웅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냉혹한 계산이고 끝없는 고통이고 피할 수 없는 죽음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이것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전쟁이 얼마나 끔찍한지를, 그리고 가능하다면 피해야 한다는 것을, 하지만 피할 수 없을 때는 을지문덕처럼 싸워야 한다는 것을, 지혜롭게, 인내심 있게, 그리고 무자비하게. 살수의 물은 지금도 흐릅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흘렀던 피는 마르지 않았습니다. 역사 속에, 우리 기억 속에 여전히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흐를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한